대한민국 경제는 언제나 숫자로 말해왔다. 성장률, 물가, 환율, 금리. 이 지표들은 늘 안정과 위기의 경계를 조용히 가르며 움직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숫자들은 더 이상 안심을 주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흔들렸으며 부동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신호들이 동시에 켜지고 있었다. 유동성의 흐름은 점점 경직됐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처음에 흔들림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일상의 불편 정도로만 체감된다. 대출 금리가 조금 오르고 월세가 부담스러워지며 물가 상승이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들이다.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경제 시스템은 이미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세계 금융 환경이 변하고 글로벌 자본의 이동이 빨라지면서 한국 경제는 점점 외부 충격에 민감해졌다. 환율의 작은 변동 하나가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 구조를 흔들었고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 소비 심리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는 점점 방어적인 선택을 강요받았고 기업은 투자 대신 현금 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시작은 언제나 불안의 확산이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제도가 뒤따른다. 이 불안은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선택을 바꾼다. 소비는 줄고 대출은 부담이 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은 보류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은 바로 이 조용한 변화의 누적 속에 있었다. 처음 나타난 징후들은 언제나 지표의 가장자리에 숨어 있다. 눈에 띄는 성장률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금리와 유동성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배경에는 단순한 물가 관리 이상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유동성은 빠르게 회수됐고 신흥국 전반에 걸쳐 자본 이동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외국인 자금은 점점 더 짧은 기간만 머물렀고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 속에서 누적된 레버리지는 금리 상승과 동시에 부담으로 전환됐다.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가격은 지역별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자산 가격을 떠받치던 유동성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동시에 기업 대출 금리는 빠르게 상승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CDS 프리미엄이었다. 국가 부도 위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지표는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우상향하며 시장의 긴장을 반영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즉각적인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험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경제는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안정이라는 단어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경제 충격은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며 작동하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자금의 시간 가치다. 미래의 소득은 할인되고 현재의 현금은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변화는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의 속도를 늦춘다. 문제는 이 과정이 부채 구조와 결합될 때 발생한다. 한국 경제는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해왔고 이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환율은 또 다른 경로로 충격을 전달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동시에 압박한다. 물가 상승은 다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며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힌다. 이처럼 금리, 환율, 물가는 서로를 자극하며 하나의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어느 한 요소가 흔들리면 나머지 지표들도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유동성의 변화는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 대출 기준은 빠르게 높아지고 자금은 생산적인 영역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실물 경제는 자금 부족에 직면하고 성장 동력은 점점 약화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긴장이 축적되고 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속에서 서서히 현실화된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여러 나라들은 비슷한 신호를 무시한 채 위기를 맞았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한국 역시 급격한 환율 변동과 외환 유동성 고갈이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경험했다. 단기 외채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자본이 빠져나가자 금융 시스템은 순식간에 경색됐고 금리는 폭등하며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동시에 키웠다. 당시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 내부 취약성과 결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가 반복되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을 겪었다. 정부의 단기 처방은 일시적 안정을 만들었지만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위기는 되풀이됐다. 그리스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과 부채를 축적했고 유로존이라는 통화 구조 안에서 환율 조정 능력을 상실한 채 긴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가치 하락과 중앙은행 신뢰 훼손이 결합되며 물가 폭등과 실질 소득 붕괴로 이어졌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구조적 불균형이 외부 환경 변화와 만날 때 폭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지표 변화와 시장의 불안이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이 글로벌 사례들 속에서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례들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한국 경제는 이 흐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문제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과 금융 시스템의 제도적 안정성 면에서는 과거보다 분명히 강화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취약성이 자리 잡았다.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존도 역시 여전히 크다. 이는 금리와 자산 가격 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 부문에서도 부담은 커졌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출 구조의 불확실성을 더했고 환율 변동성은 기업의 비용과 수익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 압박을 동시에 받았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금융 비용은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생존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일상에서 체감된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고용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소비자는 지출을 미루기 시작한다. 이는 다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춘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나타난다. 경제의 흔들림은 이렇게 개인의 삶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시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도 반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아왔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리고 인상 속도를 높이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이 균형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통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인 충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 된다. 과도한 확장 재정은 국가 신용도와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시 금리와 환율로 되돌아온다. 정책은 언제나 상호 연결돼 있으며 하나의 선택은 다른 영역의 부담으로 전이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메시지다. 시장은 완벽한 해법보다 예측 가능한 방향을 원한다. 중앙은행의 발언 하나, 정부의 재정 계획 하나가 기대를 바꾸고 자금 흐름을 이동시킨다.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경제를 구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조정 장치에 가깝다.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 역시 이 시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거시 경제의 흐름이 개인의 선택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위기의 국면에서 결국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가계의 현금 흐름과 안정성이다. 금리 상승기는 자산 증식의 시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시기다.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비중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부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과 시간의 여유다. 자산 배분 역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특정 금융자산에 집중된 구조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취약해진다. 유동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은 수익을 포기하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된다. 현금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유연한 도구다.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도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모든 지출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 비용과 선택적 소비를 구분하는 판단력이 중요해진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금융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 위기는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구조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회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경제는 언제나 질문을 남긴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가라는 물음 역시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과 구조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위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균형이 조금씩 어긋난 결과로 나타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이라는 지표들은 그 과정을 조용히 기록해왔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이다. 숫자를 공포의 신호로만 받아들이면 판단은 경직되지만 구조의 변화로 이해하면 선택의 여지는 넓어진다. 과거 IMF 위기와 여러 국가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경제는 무너진 뒤에야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항상 그 이전의 경고를 보낸다. 다만 그 신호는 대개 불편한 진실의 형태로 다가올 뿐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경제는 거대한 시스템이지만 그 파동은 결국 개인의 삶으로 스며든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낙관도 막연한 비관도 아니다. 흐름을 읽고 구조를 이해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점검하는 태도다. 대한민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다음 단계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주식과 채권, 환율이 동시에 변동성을 키울 때 그 배경에는 기대의 이동이 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위험 자산은 할인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는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빠르게 내려오거나 역전되는 현상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곡선의 변화는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신용의 가격 역시 달라졌다. 기업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됐고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일수록 자금 접근성은 급격히 나빠졌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위험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대출 총량과 만기를 관리하며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 실물 경제로 흘러가야 할 자금은 지연된다. 이처럼 기대, 금리, 신용은 하나의 연결된 언어로 작동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은 늦어질 수 있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은 바로 이 기대의 변화가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 순간이었다.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원화 환율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그 배경에는 단순한 수급 이상의 이야기가 담긴다.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통화 가치는 압력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물가 부담을 키운다. 문제는 이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일부 수출업종은 환율 변동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하다. 환율 상승이 길어질수록 비용 전가는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외환 시장의 불안은 이렇게 실물 경제로 천천히 스며든다. 과거 여러 국가들이 외환 불안을 방치했을 때 위기는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확산됐다. 한국이 외환 보유액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유액의 규모만으로 모든 위험을 상쇄할 수는 없다.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또 하나의 균열은 시작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민감한 신경이다. 주거의 문제이자 자산 축적의 수단이었던 부동산은 오랜 기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수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리 환경이 바뀌자 이 구조는 빠르게 균열을 드러냈다. 대출을 통해 자산을 확대해온 가계는 금리 상승과 함께 상환 부담이 급증했고 거래 절벽은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멈춘 시장은 이미 다른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단순한 자산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준도 함께 변한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신규 자금 공급은 보수적으로 전환된다.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여력을 제약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낮춘다. 특히 자산 가치에 기반해 소비를 확대해왔던 가계일수록 체감 충격은 크다. 부동산은 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다. 상승기에는 안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하락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이 자산 시장의 방향 전환 속에 숨어 있었다. 금융 시스템 내부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은행은 언제나 경제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주체다. 위험이 커질수록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자본 적정성 관리가 우선된다. 이는 금융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실물 경제에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막히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결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특히 비은행 금융권의 움직임은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해왔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몸을 낮춘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 영업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은 더 경직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불안은 다시 확산된다.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이미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성장보다 생존, 확대보다 방어가 앞서는 순간 경제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시장은 조용히 반응한다. 경기 침체의 신호는 대규모 해고보다 먼저 채용 축소와 임금 상승 둔화로 나타난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건비라는 고정 비용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신규 인력 충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화를 선택한다. 통계상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체감 고용 환경은 빠르게 냉각된다. 청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자에게 이 변화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소득의 불안정성은 소비 패턴을 바꾼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수록 가계는 지출을 미루고 저축과 상환을 우선시한다. 이는 내수의 둔화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매출과 투자 위축으로 되돌아온다. 고용과 소비는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이기에 한쪽의 흔들림은 다른 쪽의 부담으로 전이된다. 경제 위기의 초입에서 고용시장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균열이 생기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렇게 노동시장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도 축적되고 있었다. 국제 금융 환경의 변화는 국내 경제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기준점처럼 작동하며 그 방향이 바뀔 때마다 자본의 흐름은 재편된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달러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고 신흥국 통화와 자산은 상대적으로 압력을 받는다. 한국 경제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환율 불안이 커지고 이를 방치하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부담이 된다. 글로벌 긴축은 교역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세계 수요가 둔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주력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며 수출 감소는 기업 실적과 고용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은 비용 구조를 바꾸며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처럼 국제금융과 무역 환경은 한국 경제의 외부 변수이자 제약 조건이다. 흔들림의 시작은 국내에 있지만 그 진폭은 언제나 세계의 흐름과 함께 증폭된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은 위기 국면에서 더욱 섬세해진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심리를 떠받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채무의 증가라는 부담을 남긴다. 이 부담은 국채금리와 신용평가로 반영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한다. 반대로 긴축을 선택하면 재정 건전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경기 하강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어느 쪽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통화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은 완화되지만 환율과 물가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금융 안정은 지킬 수 있으나 실물 경제의 회복은 지연된다. 이 딜레마는 과거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정책의 타이밍을 놓칠수록 비용은 커졌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은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 속에 있었다. 위기는 언제나 결단의 순간을 앞당기며 그 결단은 이후 수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경제의 불안은 숫자를 넘어 신뢰의 영역으로 확산된다. 정책의 효과는 지표로 측정되지만 그 지속성은 신뢰에 의해 좌우된다. 시장과 가계가 정책의 방향을 믿지 못하면 기대는 빠르게 이탈하고 자금과 소비는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단기 충격보다 더 깊은 흔들림을 만든다. 통화와 재정의 메시지가 엇갈리거나 정책이 잦은 수정과 후퇴를 반복할수록 예측 가능성은 낮아진다. 예측이 어려워진 경제에서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출을 줄인다. 신뢰는 금융 비용으로 환산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높아지고 이는 곧 금리와 CDS에 반영된다. 작은 의심이 축적되면 차입 비용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 과거 베네수엘라와 터키에서 통화 정책의 신뢰가 흔들렸을 때
물가와 환율은 정책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한국 경제 역시 신뢰의 관리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위기의 깊이는 충격의 크기보다 그 충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신뢰가 유지되는 한 흔들림은 관리될 수 있지만 균열이 생기는 순간 회복의 비용은 급격히 커진다. 가계의 재무 구조는 거시경제 변화의 최종 도착지다. 금리와 환율, 자산 가격의 변동은 결국 월말의 통장 잔고와 대출 상환 일정으로 구체화된다. 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가계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깨거나 추가 차입에 의존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과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금리의 작은 변화도 체감 충격을 키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여가와 교육, 건강에 대한 지출이 먼저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소비 감소가 아니라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의 흔들림이 세대 간 격차로 확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계의 취약성은 통계로는 완만하게 보이지만 개별 가구의 삶에서는 급격하게 나타난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또 다른 지점은 바로 이 미시적 부담이 광범위하게 누적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 기업의 의사결정 역시 위기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성장 전략보다 생존 전략을 우선시한다. 신규 투자와 설비 확장은 연기되고 비용 절감과 현금 확보가 경영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 투자 위축의 누적에서 나타난다. 특히 기술과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 축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격차를 만든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선제적 투자가 중요해지지만 불안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이 과정에서 확대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구조조정의 압박에 직면한다. 기업의 선택은 고용과 임금, 그리고 지역 경제로 이어진다.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는 다시 위축되고 이 순환은 경제 전반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한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렇게 기업의 전략 변화 속에서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사회 전반의 심리는 보수적으로 변한다. 불확실성은 숫자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고 그 판단의 집합은 다시 경제의 흐름을 규정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행동하고 이는 실제 물가를 자극한다.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이는 침체를 현실로 만든다. 심리는 원인이자 결과로 작동하며 경제의 방향을 증폭시킨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안을 키운다. 일부는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지만 다수는 불확실성 앞에서 방어적인 선택을 한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작은 뉴스에도 과도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 그 진폭을 키우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 집단 심리의 변화였다. 심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다. 투명한 정보와 일관된 메시지는 불안을 완화하고 과도한 공포의 확산을 막는다. 한국 경제가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지표만큼이나 이 보이지 않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리듬을 남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외환 보유액은 늘었고 금융 감독 체계도 강화됐다. 그러나 위기의 형태는 달라졌을 뿐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외환 유동성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구조, 자산 시장 의존도가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가 보여주듯 위기 이후의 선택은 장기적인 경로를 결정한다. 단기 안정을 위해 구조 개혁을 미루면 부담은 다음 국면에서 더 크게 돌아온다. 반대로 고통을 감수한 조정은 회복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 선택의 차이는 수치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큰 격차로 확대된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지는 여전히 현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결국 질문은 다시 개인으로 돌아온다. 거대한 경제 구조와 정책의 변화 속에서 개인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경제 위기는 특정 계층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빠르게 벌려놓는다. 소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의 유연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다. 고정비가 높은 삶일수록 충격은 크게 느껴지고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 시점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무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은 불안을 키우기보다 통제감을 높인다. 일정 수준의 비상자금, 과도하지 않은 레버리지, 그리고 소득에 다변하는 위기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다. 이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에 가깝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흔들림이 다시 반복될 때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경제는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국가 경제의 회복력은 제도와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분담하고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위기 국면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면 소비 회복은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은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된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커질수록 정책 효과는 약화되고 신뢰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 경제의 흔들림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균열을 남길 수 있다. 교육과 노동 이동성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할수록 재교육과 전환의 기회가 부족한 계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의 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흔들림은 성장률의 둔화보다 이러한 구조적 대응 능력의 시험에 가깝다. 위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경로를 준비하는 일이다. 사회적 완충 장치가 작동할수록 경제는 더 빠르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단기 지표의 반등에 집착하면 구조적 문제는 다시 뒤로 밀린다. 반대로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면 단기적인 고통은 불가피해진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국 경제는 늘 빠른 회복을 택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부담은 다음 국면의 위험으로 남았다. 흔들림의 시작은 바로 이 반복된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기술 변화와 인구 구조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수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성장 산업의 교체는 경제의 기본 전제를 바꾼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불안정성은 지속된다. 이는 위기 이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경제는 미래에 대한 집단적 합의 위에서 움직인다. 그 합의가 흔들릴 때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선택은 단기화된다.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합의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로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경제는 복수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움직이며 그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수많은 결정의 합으로 정해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같은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가느냐다. 지표를 읽고 구조를 이해하며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면 충격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자 하는 여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추상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삶을 연결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이유는 그 다음 흔들림 앞에서 더 단단해지기 위함이다.